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입법 시한이 임박해가고 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는 게 큰 골자인 법안 개정안, 이게 국회 통과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아직까지 통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안,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종부세법은 두 가지 법을 고쳐야 됩니다. 예. 종합부동산세법하고 조세특례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이제 조세위원장을 뽑지 못해가지고 지금 혼란이 겪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종부세법의 1인 공제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1주택으로 간주한다든지 또 그 지방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 뭐 이러한 것이 바로 주요한 내용입니다. 예. 상속주택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 이 특례에 대한 고지를 9월 20일경에 발송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특례 고지서를 발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특례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 통과가 안 되면 혼란을 겪는 대상 몇 명이나 됩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예.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세의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에게 대해서 종부세를 또 징벌적인 폭탄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전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한 공급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이 세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세의 전가 부분을 강화했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가 최고 70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만 이것이 올바르게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데 예. 이 징벌적인 폭탄을 부과하겠다,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도 크게 올랐고 집주인들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9월 20일 날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왜 이달,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법안 통과 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내일까지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세청에서 이 발송을 하기 전에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만약에 이게 발송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내가 조세 특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취득한 것이고 상속주택을 받은 것이고 지방의 농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례 신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시작이 되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서 감면된 대상자에게를 정리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예, 맞습니다. 직접 한 1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이 해당자들, 내가 일시적으로 집을 가지거나 또 상속주택을 가졌거나 지방주택 가진 경우 예. 아주 이 특수한 사례가 되는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이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서 고지를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만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 그 신고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금년에 공시지가가 17% 정도 올랐고요. 최고 종부세에 부과되는 게 6%까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종부세 법안이 통과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중과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내야 될 세금에서 한 서너 배까지 세금을 또 중과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마비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법안이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합의를 하고 독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야가 이번 주 안에 빨리 합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당장 민주당 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일시적 이주택자나 고령자 납부 유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좀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인 것 같은데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 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상위 2%에 대한 공시 금액이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한 12억이나 13억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세금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전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주인에게 대해서 세금을 징벌적으로 크게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전세나 월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물가를 올리더라도 2% 물가 수준에 상향해서 담세 능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 7배까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종부세가 상위 1%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 많이 한 14억 정도 올려서 공제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종합부동산세 도입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던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과세 기준이 주택이 몇 개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제 가액으로 좀 변경이 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이걸 두고도 뭐 과세 정책이 정상화되는 거다 혹은 부자 감세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해외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해외 경우도 전부 다 금액 비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액으로요? 예,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한 700%까지 세금을 부과했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숙사라든지 외국인 교수를 위한 아파트에까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서울 사람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법인으로 간주해서 다 세금을 1억 이상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까지도 종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큰 혼란을 가져왔다. 그래서 정부가 담세 능력,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해야지 과도한 세금이 이렇게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부세법 완화, 종부세 완화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나 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그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정부는 부동산이 크게 올라도 문제가 되고 네. 또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은행의 담보 비율이 한 7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현상 유지되는 방법이 제일 좋고 물가 수준 한 2% 범위 내에서 등락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급락을 하거나 또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게 되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5 정도 비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이야기가 요즘 또 화두인데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미국의 물가를 8.5%에서 2%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국의 연준의 목표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는 것, 내년에는 4.5%, 2024년에는 5.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이 2024년까지 예상이 되어 있고 예. 부동산 가격은 은행 대출 금리가 7%나 8%를 넘어가게 되면 그게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은행의 이자가 더 많으냐 또 집값 상승률이 더 많으냐 그걸 따져보는데 네. 은행 이자가 7%를 넘어간다 그러면 집값이 하락폭이 더 많은 거죠. 지금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한 7%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은행 이자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하락 중에서도 지금 일기 신도시의 하락세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기 신도시는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좀 조기에
그 계획을 발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아주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예. 거죠. 너무나 늦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또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아주 특수한 재화인데요. 이것은 공급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네.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기존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재건축에 땅을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공급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고 이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빨리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보통 일반 빌라는 한 6개월이면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재건축은 이사를 가고 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본인의 주택이 한 30년, 40년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정부가 24년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한 1년 정도는 당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4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주민들 반발이 크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정도까지로 단축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뭐 이게 정부가 이게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계획이고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또 주택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정성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요. 예, 맞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탄력성입니다. 집을 천천히 지어야지 양생이라 그러죠. 시멘트가 굳고 난 다음에 2층을 올리고 네. 3층을 올려야 되는데 1층이 마르지기 전에 2층을 올려버리면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을 100이라고 봤을 때 아파트가 한 60%, 그다음에 빌라가 한 20, 30%, 그다음에 일반 주택이나 상가 주택이거든요.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공급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또 급하게 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하지만 1년 단축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강남 재건축 시장마저 이러다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강남권 이 재건축 단지에서 매수자가 계약금 3억 원을 포기한 사례까지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내가 계약금을 주고 3억 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집값이 3억 원 이상 더 이상으로 하락하게 되면 본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나은 거죠.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가 앞으로 2년간은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은행 대출 금리가 7% 정도 되는데 최고 앞으로 한 10%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집값의 상승분보다는 은행 이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가 단독 세대주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단독 세대주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증가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주택이 공급되어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한 80%만 공급되어 있습니다. 또 강남이나 뭐 송파 주요한 지역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택을 계약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은행의 이자가 더 오른다는 걸 감안하시고 계약해야 되겠고 또 좋은 점은 항상 은행의 이자는 지난 4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하향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최근 한 2년 정도 올리는 것은 물가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시대에 미국이 풀은 달러가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6조 달러를 환수하기 위해서 은행의 기준금리를 2년 정도 올리지만 앞으로 2024년이 지나면 다시 은행의 대출 이자가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계약을 하거나 취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잘 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